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뭐 네네. 이게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네. 물가가 진정되면 여러 가지로 좀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또 상반기에 가장 또 금융시장을 스트레스로 몰아왔었던 거가 통화정책 기조였었잖아요. 네. 정책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데 네. 이제 그 명분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네. 뭐 지금대로라면은 연말쯤 돼서 미국 물가가 뭐 한 5%, 4%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면 네. 네.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은 조만간 중단되겠지.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되었고 네. 우리 국내 증시도 연계되어서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8.5%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높잖아요. 사실 네. 여전히 높죠. 네, 그래서 8.5는 진짜 깜짝 놀랄 숫자긴 네, 한데. 오늘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 네. 이거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9.1이랑 비교하면은 지금 이 8.5가 네. 뭔가 희망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그렇죠. 사실 그런 숫자거든요. 네. 근데 이 똑같은 숫자가 언제 나왔냐면은 올해 3월, 4월입니다. 그때도 8.5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8.5 나왔을 땐 정말 깜짝 놀랐고, 그쵸. 이래서 연준이 공격적인 인상을 할 거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인데 그때는 악재였었고 네. 지금은 상당히 또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니까 사실 이 절대 물가 수준은 여전히 경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그래요?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한풀 꺾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엔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네네네. 그것 때문에 증시가 오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숫자도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전년 동기 동월. 대비 네.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8.5%거든요. 네. 근데 전월비로 따져서 보면은 그냥 0%였어요. 전월과 네. 똑같은 수준.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에 에너지 가격이 크게 내렸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영향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로가 나왔다? 네. 그럼 뭐가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뜯어보면은 이 물가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주 비용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지난달 우리 국내 소비자 물가에서도 보면 네. 이 에너지 가격에 후행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요즘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다 올릴게. 음식 가격도 올리고 서비스 가격도 올리고 용역 가격도 올리고 이렇게 후행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세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물가가 진정되는 신호는 나오지만 여기에서 어설프게 그 긴축 기조의 고삐를 느슨하게 가져갈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시장의 반응은 아주 전형적으로 투자자들의 마음만 조금 느낀 네. 반영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좀 다르게 보자면은 0.75, 0.75. 또 0.75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0.75는 안 하겠지. 네네. 그래도 뭐 해도 0.5 정도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느낌 아닌가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달에는 FOMC가 없어요. 네. 그러다 9월. 보니까 이제 9월부터 이제 3번 정도 남았거든요. 네. 이제는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동안에는 뭐 100bp를 올리냐, 75bp, 50bp 그 보폭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논쟁이 되어 왔다라면 네. 이제 9월부터는 언제로 중단될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건 계속 올릴 것 같은데 네. 연말쯤 올리고 나서는 끝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여전히 올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이 서로 이제 조금 대립되면서 금융시장이 또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속도도 문제지만 몇 발자국 걸어갈 것이냐, 얼마나 크게 걸어갈 것이냐와 함께. 그렇죠. 그 베이비 스텝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이제 25bp로 전환된다라는 것은 이게 투자자들은 그거를 되게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연준이 그런 긴축 기조를 중단할 변화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물가의 위험은 좀 제거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등이 등장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올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그 신호가 금융시장은 더욱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CPI 발표가 나고 나서 기사 흐름을 좀 봤더니 처음에는 기준금리 당연히 맞습니다. 내린다라고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네네. 오늘 오후쯤에는 이게 좀 바뀌어서 분위기가 네네네. 뭐 연준의 고위 임원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연준이
주식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경제를 다뤄야 되는 주체고 이들이 어설픈 메시지를 던졌을 때 오히려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칫 뭐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해서 물가가 진정이 안 된다라면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만의 스텝을 계속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적어도 뭐 7월부터 이어졌었던 최근까지의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 네. 투자자들이 잠깐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잠깐 누릴 거는 맞지만 네. 뭐 이달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9월 FOMC에서 그 어떤 실체를 또 보게 된다라면은 아 물가 쉽게 안 잡히는구나 이것을 네. 이제 느끼게 될 거고 그 지표 등은 이제부터는 거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에서 더 드러날 수 있는 여지 등이 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아, 잠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들어와서 벌써? 물론 네. 이게 약간 속도를 뒤에 나올 거긴 하지만 미리 네, 좀 네. 여쭤볼게요. 네네. 나이스샷님이 센터장님 궁금한데요. 네네. 1월에 들어간 애플은 수익권에 쓰셨대요. 네네. 이번에 올라서 그런가 봐요. 네네. 테슬라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빼야 할지 테슬라는 물을 더 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너무 상당히 너무 지금 구체적인. 중요한 내용이신데요. 그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경기 그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불편함은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막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은 네. 생각보다 투자 환경은 지난 6개월, 1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팩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안의 투자의 색깔이 조금 바뀐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투자의 붐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멀스트리트라는 이 유튜브가 생길 아 만큼. 경쟁 맞아요. 채널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네. 문제는 투자의 흐름이나 패러다임은 또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돈이 너무 풍부했기 때문에 아 뭔가 좋아져. 경제가 좋아져. 실적이 좋아져. 그러면 주가 수익률이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동안에는. 애플도 같이 올랐고 테슬라도 올랐고 안 오른 게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물가 시대에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시대에 살게 되면은 똑같이 다 같이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양극화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커진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고 기대치가 커질 거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비용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조금 부진하고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치킨 얘기 꺼내셨잖아요. 네. 상당히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규모의 경제로서의 접근이 지금 먹히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야 우리가 돈을 좀 들더라도 그래도 제대로 된 거 먹어야 되지 않겠어? 뭐 수제 햄버거 먹고 뭔가 조금 그 하플에서 파는 이런 것들을 그랬는데.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그런 소비를 해오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네. 뭔가 경쟁력과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제 햄버거집 여기 비어 있더라고요. 아. 꽉 줄 서서 먹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얘기를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패러다임 쪽으로 들어오면 네. 좀 이런 물가 위험을 과거에도 경험을 해왔고 하청업체들이라든지 벤더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네. 삼성전자도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진율이 워낙 컸으니까 마진 좀 깎으면 비용 통제가 되죠. 뭐 예전에는 네. 또 그런 부분을 영향해서 이제 또 뭐 갑질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낳았었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대신 어쨌든 규모의 경제로 접근해서 비용을 통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고물가 시대에도 얻을 수 있는 거는 점유율 확대를 그렇죠.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게 될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역사가 짧은 기업들이라든지 아직까지 생산 비용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기업들, 네. 뭐 인건비에 대한 통제가 좀 어렵다라던가 아니면은 원자재에 대한 통제가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조금 좋은 듯 싶다가도 뒤통수 맞는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질문을 주신 내용으로 끌어와서 네. 미리 조금 답을 드린다라면은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차별화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잠깐 돌아와서 네.
물가가 계속 높을 거라고 센터장님은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려왔었던 저물가 시대가 쉽게 안 오게 되면 사실 지금 경제활동 주체들 특히 30대부터 50대 사이에 계신 분들은 무척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네. 계속 저물가 저성장 시대만 살아왔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플렉스부터 시작해서 워라벨이라든지 네, 네. 뭐 이런 뭐 어떤 나를 위한 그렇죠. 어떤 그 돈을 경제 좀 활동 덜 벌어도 되니까 그렇죠.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다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의 측면들도 있겠지만 저물가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 공무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네, 그렇죠. 요즘에 공무원의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그렇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고물가 시대에 살기 시작한 상태에서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왜요? 네? 우선은 네.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 왜 저물가였나? 중국. 예,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있다라는 거는 전체 세계 경제에 공급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가 분업화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은 만드는 사람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잘 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너무 따라오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미국의 견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무역 전쟁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들리게 되는 것이 탈세계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죠. 신냉전 시대.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그러면 냉전 시대가 언제였냐라는 것들 생각해 보면 그게 80년대예요. 그렇죠. 저는 80년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초등학생 때는 이념적으로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중공이었죠, 중공. 그렇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져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통합될 수가 없었어요. 네. 만약에 TV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민주주의 진영에서 TV가 나오면 같은 제품을 이쪽 제품을 이쪽에다가 넘겨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걸 개발을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서로 비생산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80년대는 항상 물가가 높았고 지금 요즘 계속 말이 이제 물가를 비교하게 되면 40년 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70년대가 끝나고 난 이 1980년대 그때가 세계 경제가 분리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서 독일이 통일이 되고 네. 소련이란 나라가 이제 해체되고. 해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기 시작을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이 전부 다 생산 기지를 동유럽에다 갖다 짓고 중국에다 짓고 그리고 이 과정 그런 상황에서 네. 생산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저물가가 찾아오게 되고 공급 과잉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2년 사이에 팬데믹을 겪었고 그 전에 또 2년 동안은 무역 전쟁이라는 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 되겠어 옛날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에다가 뭐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한다라는 거죠. 네. 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쓰다 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또 리쇼링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자국의 일자리를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을 취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비싼 임금을 주어가면서 노동자들을 뽑을 수밖에는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물가가 잘 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지금 유가가 배럴당 뭐 90불까지 가 있는데 내년쯤 되면은 물가 진정되겠지. 지금 비행기 티켓 요새 알아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라 있는데 그래 올해는 가지 말고 올해는 제주도 갔다가 내년에 가면은 좀 예전에 갔었던 것만큼 갈 수 있겠지.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숫자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잠깐은 그런 몇 달, 네네. 몇 년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물가라는 거는 경기하고 이렇게 같이 갈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렇게 물가가 계속 그렇게 높으면 경기가 꼬꾸라지나요?
우선은 시간이 이 경기가 문제는 계속 좋아야지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제가 그래서 80년대를 요즘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80년대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에 70년대 두 번의 에너지 파동을 겪고 난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에서는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물가도 높은데 고용도 안 좋았어요. 지금은 다행히 고용이 완전 좋죠. 고용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물가가 경제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지 않으면은 정책 금리를 낮추지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소비가 안 좋아지고 고용이 안 좋아지면 뭔가 수단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쓸 수밖에 없는 수단은 저겁니다. 세금을 낮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최근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각종 세금을 자꾸 낮춰주시죠. 뭐 부동산세도 낮춰주고 네. 종합소득세도 낮춰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을 가게 되는데 그 카드를 처음 꺼내 들었었던 게 레이건오믹스, 레이건 정부 시절에 네. 그거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물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재정 부양을 통해서 자꾸 또 돈을 풀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또 그 상황을 망각하고 이번에 세금이 덜 거쳤네. 또 뭐 좀 사봐야 되겠다. 여행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물가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은 양극화가 더 심화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후생 경제 쪽을 담당하시는 경제학자들은 레이건오믹스를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세금 얼마 안 냈던 사람은 뭐 깎아준다고 그 의미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좀 경제가 정상화된 시점, 정말 이제 물가가 통제 가능한 범위이고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단계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의 우리의 모습을 딱 보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게 되었고 중상층 이하는 상당히 척박해진 그리고 투자의 기회를 못 잡게 된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추후에 내년이나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오게 되면은 경제나 출렁이고 자산 시장은 출렁일 거예요. 네. 우리가 코로나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갑자기 시장에 쇼크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산을 증식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투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정책 금리가 제로까지 갔기 때문에. 내가 직장이 있고 그러면 신용 대출을 하던 자산 그 담보 대출을 하던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쯤 경기 침체가 왔는데 물가가 5%예요. 그리고 정책 금리 그 신용 대출 금리를 찾아보니까 뭐 한 3.5예요.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네. 내가 이거 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잘못되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자본가들은 공격적인 대응이 될 거예요. 이미 목돈을 갖고 계신 분들. 네. 지금 뭐 어디다 굴려? 뭐 여기 넣어보지 뭐. 이런 그렇죠. 네. 거죠. 지금은 그냥 뭐 단기 조금 더 좋은 금리에 예금 금리를 찾아서 넣어놨다가 뭔가 쇼크나 자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목돈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투자 환경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된다고 봅니다. 네.